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서울과 부산 등 72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JTBC가 실시한 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1%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에 각 당이 전략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틀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사과라며 비판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차기욱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특정 집단 없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 감염이 동실자발적으로 나오면서 오늘도 500명대 중후반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전주에서는 오늘부터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밤 10시 이후 영업도 다시 금지가 됩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 비핵화가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한미일 3국의 첫 안보 책임자 협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민주진영이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선언하자 군부가 견제에 나섰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해서는 100년 전 만들어진 법 위반 혐의를 더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새롭게 뽑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72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본투표가 실시되는 7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인 내일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전초전 성격을 띤 이번 선거는 이 지역의 주요 현안들보다는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호소가 어느 정도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요. 서울과 부산의 투표소 현장 모습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민규 기자. 지금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죠.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간인데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서울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입니다. 문을 연 게 아침 6시인데요. KTX 열차를 타러 가는 승강장 길목입니다. 그래서 열차 타기 전에 또는 출근 직전에 잠시 짬을 내서 투표소 들렀다 가는 시민들 모습 보였습니다. 본투표는 닷새 남았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서울 시민은 주소 상관없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같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본투표 날은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는 이보다 2시간 빠른 오후 6시까지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내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입소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서울 지역의 투표율이 나왔습니까? 네, 방금 전 오전 7시 기준입니다. 0.33%로 서울 지역 투표율이 집계가 됐습니다. 총 842만여 명의 유권자 가운데 지금까지 27,738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대로 시작해서 지난해 총선 26.69%로 가장 높았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본 투표율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직력을 앞세워서 역전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로 정권을 심판하자라면서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투표 독려 캠페인 그리고 대국민 호소문 발표도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역시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와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후보가 TV 토론과 유세 등을 통해서 공방을 벌여온 문제입니다. 박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땅 문제를 집중해서 꾸준히 공격을 해왔고요. 오 후보 쪽에서는 박 후보가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부각을 해왔습니다. 사전 투표 직전에는 오 후보의 용산 참사 관련 발언이 또 다른 전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는 사전 투표를 직접 하고 이걸 시작으로 종로와 동대문 등 강북권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요. 닷새 뒤에 본투표에 참여하는 오세훈 후보는 오늘 마포와 구로 등 서울 서부권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역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 제6동 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보경 기자, 현재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투표소가 붐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난 시민들이 하나둘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러 왔다 투표소를 들른 시민들, 또 출근 전에 투표를 하기 위해 나온 시민도 있습니다. 이곳 부산에는 200개가 넘는 사전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지역 유권자 수는 293만여 명입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됩니다. 투표소에서도 방역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35분가량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전 7시 기준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0.27%입니다. 7,800명이 조금 넘는 시민들이 투표했습니다. 부산의 사전투표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대선 때 23%를 넘겼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17%대로 조금 낮아졌지만 지난해 총선에선 25%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보이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오늘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잠시 후에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춘 후보는 오전 9시쯤 부산 진구 한 복지관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할 걸로 보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10분 빠른 8시 50분에 해운대 구청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투표 후에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정규재 후보를 제외한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도 오늘 사전투표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7일 본투표까지는 닷새가 남았습니다. 부산 지역의 선거운동 열기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죠. 두 후보 모두 부산 곳곳을 누비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유세를 이어가던 김영춘 후보는 어제는 노동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여러 노조와 잇따라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지원 유세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섰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연제구 사전투표소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어떻게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됐던 사전투표용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려면 우선 기다리는 동안 1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되고 대화도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한 뒤 위생장갑을 낀 뒤 입장해야 합니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신분 확인을 하는데 이때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가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로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임시 기표소 사무원은 한 명씩 투표를 마칠 때마다 기표용구와 기표대를 소독할 방침입니다.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전 투표를 할 경우 이렇게 봉투의 밀봉에 관외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번부터 관외 투표함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엔 우체국 직원이 나와 관외 투표함을 우체국으로 옮겼지만 이번엔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 측 참관인 1명씩 해당 우체국까지 따라가도록 한 겁니다.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함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리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바꾼 겁니다. 이번 사전투표소는 서울과 부산 등 재보궐 지역에 722곳에 설치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튿날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일정 시간 동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7일 선거 당일에만 투표가 허용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어제 0시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7일 본투표가 끝날 때까지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JTBC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리얼미터와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1%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7.1%,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6.1%, 오차 범위를 크게 넘긴 우세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1차 조사 땐 야권 단일화 전이어서 가상 양자 대결만 실시했는데 그때와 비슷한 격차가 유지된 겁니다. 눈길을 끈 건 이념 성향별 응답자의 답변. 스스로를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61.2%로 박 후보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오 후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40대에서 오차 범위 내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한 걸 빼곤 나머지 연령대에서 오차 범위를 넘나들며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전 선거 때와 달리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는 사전투표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사층 내 지지율 격차는 다소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1차 때는 20%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적극 투표 의사층 내 지지율 차이가 17%대로 좁혀진 겁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지지율 만회에 기대를 거는 까닭입니다. 이번 조사는 JTBC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서울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지난달 21일 JTBC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민의힘과 팽팽한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어서 김필중 기자입니다. 서울 시민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차가 0.4%포인트 차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1일 1차 조사 때보다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줄고 민주당은 5.9%포인트 늘면서 틈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선거 막판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84.8%가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끝까지 지지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두 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서 나온 지지 후보 고수 의사는 이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 의사도 확고한 겁니다. 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은 1차 조사 때 71.5%에 비해 열흘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각 당이 얼마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에 남은 시간 전력을 다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두 정당으로 점차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지자 모두를 실제 투표장까지 이끌어내는 조직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밀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에서 사과는 곧 끝이라며 계속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그제에 이어 이틀 연속입니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엿새 앞 선거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란 겁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 전략을 반성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치에서 후회라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선거를 앞두고 그저 체면치로 이러한 실패를 자인하는 이러한 행위가 도저히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지 말라고 설득에도 나섰습니다. 한두 번의 어떤 그 일탈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체질화된 위선이다라는 걸 알아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오 후보를 향해 처가 내곡동 땅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가 시장이던 2011년에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했는데 거기 내곡동도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오 후보 측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한명숙 당시 민주당 후보에 의해 내곡동 땅 의혹이 제기됐는데 2011년 기자회견 때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잘못 짚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선거날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이 현장 등에서 내놓는 발언들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또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놓고도 그런데 유족이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는 후보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는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자신의 재임 시절인 2009년 벌어진 용산 참사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저항이 폭력적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련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의 이런 폭력적 저항을 막기 위해 경찰이 불가피하게 투입된 거라며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임차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생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막루에 올랐습니다. 저희 철거민한테 턱거라고요. 오세훈 후보는 후보 자격도 없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오 후보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참사의 측면이 있었고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발언 일부가 생략돼 벌어진 일이라며 논란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요청을 검찰이 사실상 거부한 거여서 두 수사기관의 갈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사건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에 대해선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 신청이 이뤄진 걸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고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은 앞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됐지만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됐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추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두 사람을 직접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어서 향후 두 기관의 갈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 중 한 명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용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네, 오늘부터 부산과 전주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밤 10시 이후 영업도 다시 금지가 됩니다.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 감염자가 늘면서 각 지자체들에서 잇따라 조치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하루 동안 나온 확진자 수는 오늘도 전날과 비슷한 500명대 중후반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들어 하루에 4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중환자실 수용 인원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세 번째 전국 단위 봉쇄령을 승인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Les règles qui sont en vigueur dans les 19 départements en vigilance renforcée, ces règles seront étendues à tout le territoire métropolitain dès ce samedi soir et pour 4 semaines. 독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3차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4천여 명, 하루 사망자는 201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전면 봉쇄에 들어갔던 영국은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1월 초부터 봉쇄를 계속하고 백신 접종에 집중한 결과 하루 최대 7만 명에 육박했던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31일에는 4천 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희망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옥상에선 봄을 노래하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It's only, about the springtime and celebrating the coming out of lockdown, and luckily we got a little bit of sun, and it's about greeting, Easter time and greeting the world, after lockdown. JTBC 이재승입니다. 대북 정책을 최종 조율하게 될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의 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있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내려면 동맹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비핵화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비핵화가 여전히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said that denuclearization will remain at the center of Americ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또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동맹과 보조를 맞추는 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pproach to North Korea in order to be effective will be one that we will have to execute in lockstep with our close allies. 이어 한미일 3국의 첫 안보 책임자 협의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직접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생각과 관점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국 간 협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전략이 종합적으로 조율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다만 이번 협의가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의 최종 단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선 마감을 못 받고 싶지는 않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어제 도쿄에서 후나코시 타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5개월 만에 한일 국장급 대면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박주민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하고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본부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최종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중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본격적인 봄 분양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6월까지 11만 9천 가구 가량이 공급이 되는데 올해 전체 물량의 32%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1,000 가구 이상의 대단지에서 나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 모빌리티가 합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카카오가 주도하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중순에 새로운 서비스와 브랜드를 선보입니다.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 가격을 올린 오비 맥주에 대해서 유흥업소들에서 불매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1년간 영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했다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규탄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4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이들이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건너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서울대 보안요원이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한문신사 중앙회 등 미용단체들이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문신의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문신 부작용과 감염 위험을 막고 싶다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보호하는 문신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 김해 대청동 사지에서 통일신라 시대 절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김해 씨는 불모산 일대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발굴 현장은 오늘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한국조폐공사가 만든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주화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증정이 되는데요. 천주교 대전교구청 유흥식 주교가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할 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다가 올해부터는 봄에 열리는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오늘 개막을 합니다. 열흘 동안 140여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자동차 극장을 올해도 운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요청을 해서 특별조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곧바로 즉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출범 2달여 만에 검사 선발 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공수처인데요. 오늘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면접 지원자 중 최종 후보군을 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세 번째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1, 2차 때는 근속 요건이 석 달이었지만 이번에는 2달로 완화가 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오랜만에 대기가 맑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해서 충북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날씨는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저녁부터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인 내일 오후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일요일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30에서 80mm, 남부지방은 1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대전 23도, 대구 19도로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옆엔 골프장이 있는데 이곳은 앞으로 물도 전기도 끊길지 모릅니다. 계약이 끝났다며 나가라는 인천공항공사와 나가지 못한다는 골프장 운영사 사이에 일어난 갈등 때문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10m 거리를 두고 두 개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쪽은 골프장 스카이 72 직원들입니다. 공항공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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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쪽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 오전 5시부터 골프장 잔디 관리 등에 사용되던 중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스카이 72 측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그 뒤에 이뤄진 첫 조치입니다. 스카이 72 측은 해당 부지는 공사 소유가 맞지만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부지인 바다를 매립해 골프장으로 조성했고 15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땅의 가치를 올린 만큼 공사 측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구하는 보상액은 1,500억 원대입니다. 공사 측은 스카이 72 측이 낮은 임대료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줬던 만큼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측은 스카이 72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됐고 토지 가치 상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려 양측의 갈등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숙박업소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약 1시간 만에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7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관악구 관악산 중턱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에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에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관 130여 명이 출동했고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약 33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오설록 인근을 주행하고 있던 렌터카가 도로 한편에 세워져 있던 굴착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30대 렌터카 운전자가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콜롬비아와 맞닿아 있는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서 베네수엘라 군과 콜롬비아 무장단체 사이에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전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장례식에 모인 친척과 친구들도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도 산발적으로 교전이 계속되면서 국경 지역인 베네수엘라 아프레주는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집이 무너진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프레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l bombardeo fue muy terrible, de que sí, hubo gente, ciudadanos, niños, niñas que lloraban y de verdad fueron demasiado triste, demasiado. 고향을 떠나 콜롬비아로 가는 피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교전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6천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로 피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단체인 푼다레 데스는 교전 중에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자국민인 아프레 주민 5명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란민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Qué más iba a hacer? Quedarme no me podía quedar porque lo están matando a uno. Por lo menos a unos señores que quedaron, unos vecinos los mataron y les pusieron unos uniformes del ejército venezolano y los hicieron pasar por guerrilleros.
이번에 베네수엘라 군과 충돌한 무장단체는 콜롬비아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잔당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평화 협상을 벌인 뒤 공식 해체됐지만 잔당들이 살아남아서 마약 밀매 등 범죄 행위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들 잔당이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을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그동안 베네수엘라 군이 콜롬비아 반군 잔당들의 범죄 행위를 비호해왔는데 이번에 마약 밀매를 놓고 영역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과 콜롬비아 무장단체의 교전 배경과 해법, 중남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교전의 배경을 놓고 앞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당국과 콜롬비아 당국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충돌이 일어난 아프레 지역은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일부 조직들이 국경 경제를 장악하면서 그 조직의 거점으로 삼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세력이 확대되면서 조직 사이에 세력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 영토에서 활보하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소탕 작전에 나선 것이고요. 무장혁명군의 배후에 콜롬비아와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에 마두로가 아닌 과이도 임시정부를 인정하였고 또 베네수엘라 압박을 위한 미주 지역 동맹 재건 과정에서 콜롬비아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콜롬비아와 미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 또 내부 결속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일으킨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양국의 60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이 특사를 지명해서 위기를 해결해 달라는 건데 교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엔과 NGO들이 난민 보호와 국경 지역 주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도주의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이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국의 대화 가능성이 낮지만 국경 지역의 불법 경제 구조와 불법 무장단체 해체에 협력해야 할 것이고요. 국제사회가 감시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해서 국경 이동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군을 장악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은 또 지속될 것이고 그렇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주 지역 동맹 복원을 시급하게 보고 있고 또 캐몰라 부통령이 중남미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베네수엘라 정책이 나오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화와 압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현재 6천여 명의 베네수엘라 피난민 대부분이 콜롬비아 국경 지역인 아라우키타에 설치된 임시 보호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라우키타 시장은 피난민들이 쉴 수 있는 매트와 상처를 치료할 의약품 등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과밀 수용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보호소가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되는지 파이자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2차 접종을 하고 반년 동안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지난해 3상 임상 시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3상 참가자 4만 6천여 명 가운데 지난달 13일까지 927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속임약을 맞은 참가자를 제외하고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 77건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예방 효과는 91%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3상 참가자 4만 6천여 명 가운데 12,000명이 6개월 전에 2차 접종을 마친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이 수치로 미뤄볼 때 접종 뒤 6개월 이상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화이자는 남아공 임상에서 예방 효과가 100%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아공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1년 동안 50%가 넘게 늘었다고요? 네, 미국 싱크탱크 정책연구소가
전 세계 억만장자 2,360여 명의 1년간 재산 변동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9,097조 원에서 1경 4,019조 원으로 54% 늘었습니다. 1위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로 재산이 우리 돈으로 201조 4,070억 원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억만장자들 중에 다수는 대전염병의 유행 속에서 경쟁 감소 등으로 이익을 본 기업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은 38명이 포함됐습니다. 김정주 NSC 대표가 15조 9,5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14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상속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소식도 있는데 S&P 지수가 4,000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투자 계획 때문이죠? 네, 현지 시간 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지수가 전날보다 46.98포인트 오른 4,019.87의 장을 마쳤습니다. 중대형주가 중심이 되는 S&P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입니다. 투자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인프라 투자 계획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8년 동안 도로와 항공 등 인프라는 물론 데이터 통신망 등에 우리 돈으로 2,54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전례 없는 규모의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미얀마입니다. 군부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은 540명을 넘어섰습니다. 군부는 민주진영이 말한 국민통합정부에 대해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해서는 또 혐의를 하나 더 적용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100년 전 식민시대에 만들어진 공무상 비밀 엄수법을 적용했습니다. 최장 형량이 14년이라 지금까지 기소된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수지 여사를 38년 동안 감옥에 둘 수 있습니다. 화상 심리로 진행돼 변호인단도 수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 여사 등이 갇힌 사이 미얀마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부의 폭력에 사망한 사람만 543명입니다. 군경은 반쿠데타 움직임을 억누르려 무차별적 수색도 일삼고 있습니다. 그제는 멈추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차에 총을 쏴 신한은행 양곤 지점에서 일하던 미얀마인 여성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은 초록 표지에 군 헌법을 불태우며 수지 측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진영과 함께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진영은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며 2008년 군부가 만든 헌법도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총격 사건이 또 벌어진 미국 소식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1명을 포함해서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희생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곳은 소규모 사업체 12개가 입점한 2층 건물입니다. 바닥에 핏자국이 보이고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총격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Investigators have recovered several items at the scene, including a semi-automatic handgun and a backpack containing pepper spray, handcuffs, and ammunition.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44살 남성으로 건물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경찰이 온 뒤에도 총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And then the police came and then I heard a few more gunshots go off and then there was like a lot quickly. 9살 소년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It appears that a little boy died in his mother's arms as she was trying to save him during this horrific massacre. 경찰은 용의자와 숨진 희생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liminary motive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a business and personal relationship, which existed between the suspect and all of the victims.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윗을 통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며 비극을 겪은 가족들과 마음을 함께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애틀랜타 스파와 콜로라도 슈퍼마켓 총격에 이어 미국에서는 최근 2주 동안 모두 3건의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입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hat the president certainly supports to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and.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여행객들이 총기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봉화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금동철 씨가 나뭇가지를 바르게 하는 작업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일손이 없어서 저 손을 못 댔거든요. 못 구해가지고. 그리고 강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다 쳐낸 겁니다, 이게. 올해 더 걱정되지. 작년에 워낙 힘들어가지고. 원래 8만 원 하던 일당을 올해는 10에서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농번기 때 잠깐 입국해 일을 하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아예 못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인력 중개센터까지 차렸지만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농가들의 문의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만 해주면 다른 건 걱정 없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농업재해보험을 일체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도 저희들이 직접 운행해서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고. 경기도 김포의 이 인삼 농가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두 기업에서 모인 70여 명이 힘을 합쳤습니다. 반나절 만에 10,000제곱미터 밭에 인삼을 심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4시 반까지 한 정장 20명 정도는 투입이 돼야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힘이 납니다. 농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범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근 세 모녀가 살해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남성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인 큰딸을 범행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미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집으로 찾아왔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공개한 큰딸의 문자를 보니까요. 아파트 1층에서 다가오는 검은 패딩, 진짜로 많이 무섭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명백한 스토킹 범죄이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연인 간의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전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고 그 유저의 그 피해자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집요하게 정신적으로 또는 지금 물리적으로 이렇게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 스토킹 피해를 유발했던 거죠. 네, 큰딸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라 뭐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스토킹을 당했을 때 그 공포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보통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실제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살인 사건에서 30%에서 40% 정도가 사전에 미리 스토킹하는 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뭐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실제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뭐 만남을 거부하고 접촉도 차단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게 될 경우에
정말 피해자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것을 그냥 단순히 경범죄로 처벌하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넌센스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제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이유 없이 쫓아다니는 이 스토커를 제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방법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지고는 이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사실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서도 마치 관계가 있는 것인 양 관계 망상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편집증적인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에 그것을 인격 모독이다, 피해의식 막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무시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보복을 하고 싶다라는 뭐 격분하는 이런 감정들을 느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에 대부분 본인이 피해를 당해서 억울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을 보통 하죠. 네, 이번에 쇠모녀 살해 사건처럼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스토킹 범죄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동안에 뭐 경범죄로 처벌할 정도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이겠죠? 네, 뭐 기껏해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쓰레기 무단 투기 정도의 벌금을 받아가지고는 이분들은 합리적으로 본인의 그 스토킹 행위, 집요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제적인 개입이 필요한데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새롭게 이제 그 입법이 된 부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는 사람을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유치장에 유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유치장이나 아니면은 구치소 같은데 격리가 되면은 본인이 해온 행위가 이게 범죄구나 이런 통찰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달 24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인데 이게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22년 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20년 이상 묵은 이제 그 법률이었고요. 사실은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그동안 호소해 왔고 정말 1년에 보통 한 30-40명이 이런 이유로 사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법이 안 되다가 이번에 정말 운 좋게 입법이 돼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스토킹 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됐고요. 스토킹도 실제로 상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한 입법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뭐 계속해서 매달린다거나 따라다닌다거나 지켜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는 경찰이 일단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쫓아다니는 행위에 대한 뭐 열성 있는 수사를 또 안 하는 거죠. 당신이 가서 뭐 여러 가지 괴롭힘을 받았다는 증거를 모아와라 하고 피해자에게 떠다 맡긴 이런 관행을 이제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입법이 의의가 있다. 사실은 최근에는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원구 사건도 지금 들어가는 CCTV는 있는데 사건 직후 나오는 CCTV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범인이 현장에서 3명의 여성과 함께 이틀을 그 집에서 생활을, 그러니까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면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입법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범죄인데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구체적으로 뭐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살해하거나 이런 행동이 없더라도 그 전에 충분히 스토킹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수사 과정 중에 뭐 지금 문자 기록이나 또는 CCTV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틀림없이 스토킹이 명백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지금 몇 가지 긴급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유치장에 유치한다거나 또는 이제 100m 접근 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집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는 상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징역까지 줄 수 있고요. 흉기를 가지고 만약에 다닌다 하면 5년 징역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안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네. 이번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이미 이제 노원구 사건은 뭐 안타깝게도 세 분이 다 사망을 하셨기 네.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다기보다 그냥 형법이 아마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나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입법이 됐다면 그렇다면 스토킹 초기에 문자가 마구 오고 집 앞에 찾아오고 이럴 때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강제 조치로 이 사람을 유치장에 유치를 시키거나 구속을 만약에 시켰었다면 이 세모녀는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2년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실은 매우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런 과정 중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번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뭐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좀 더 보완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성단체에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개정할 때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현재 처벌법 안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 명령 같은 이제 명령을 내리면 피해자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뭐 쉼터의 운영 규정이랄지 뭐 어떤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처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피해자를 협박을 해가지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스토커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호소를 하는 경우에 사실 무서워서 또 합의를 해주고 고소 취하를 할 수도 있는 그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처벌법에도 역시 존재하는 이제 조항인데요. 뭐 이런 젠더 폭력에 대해서 좀 더 엄벌을 하겠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꼭 빠져나가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완을 좀 해서 더 이상의 남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들을 명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경기만 나서면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는 우리나라 수영의 미래 황선우 선수가 어제는 지난해 자신이 세운 자유형 100m 기록을 넘었습니다. 우승을 하고도 여전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개인 혼영과 단체전 개연까지 소화하고 자유형 100m에 나선 황선우. 힘들다 말했던 황선우의 발차기는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붙었습니다. 네, 발차기가 점점 빨라지죠. 결과는 48초 48. 박태환의 기록을 넘겨 새로 쓴 한국 신기록인 48초 25엔 0.23초 못 미치지만 자신이 세운 대회 신기록을 0.03초 앞당기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험 삼아 처음 나선 혼영 200m에서도 박태환의 한국 신기록에 가까운 성적으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던 황선우. 올림픽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18 황선우는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기록에 대한 공식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작년 200m 목표가 세계 주니어 신기록이어서 딱 깨고 그때는 깼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자유형 100m에선 박태환을 넘고 자유형 200m에선 세계 주니어 기록을 깼는데 두 종목 모두 올 시즌 성인 선수들 기록과 비교해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딪혀 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미 자유형 100m, 200m에서 올림픽 기준 기록을 넘긴 황선우. 한국 남자 수영 두 종목에서 기준 기록을 넘어선 것도 박태환 이후 처음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저녁부터는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 남부지방은 1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대전 23도, 대구 19도로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서울과 부산 등 72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JTBC가 실시한 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1%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당은 남은 선거 기간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사과를 했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사과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한미일 세 나라 안보 책임자들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함께 대북 정책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동맹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